안녕하세요. 수능영어 강사 김영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 학습 가이드 2026 수능 영어를 대비한 새로운 학습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올해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학습, 새로운 길라잡이 역할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자, 저는 오늘 이 뉴 학습 가이드를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100% 실패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100% 성공한다. 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수능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가성비란 말이야. 다른 거 해야 될 공부 시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어 학습만큼은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 또 수능 영어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이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하더라도 무작정 들이대는 가성비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한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한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공부하면 수능 영어 학습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가성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성비만을 추구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수능 영어의 기조에 맞지 않는 수능 영어 학습. 이거는 가성비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전혀 없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수능 영어의 기조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능 영어의 기조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좀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스킬에 의존한 문제풀이, 이런 건 이제 먹히지 않는 수능 영어가 됐다. 수능 영어는 2025 수능 영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한 공부, 평이한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하지만 1등급 뚜껑을 열어봤을 때 6.22%. 사실 6.22%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 건지 여러분들 좀 체감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2024 수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24 수능은 1등급이 4.71%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근데 2등급 비율이 18%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5 수능은 6.2%의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2등급 비율은 2024 수능보다도 더 낮게 나왔어요. 16%라고.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 영어 공부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하긴 했지만 포인트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 겉으로 봤을 땐 평이해 보였지만 그래도 변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조가 굉장히 두드러진 시험이 2025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기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기조가 뭡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2025 수능 영어의 순서 배열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은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를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내가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야. 근데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에만 국한해서 계속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기조에 맞지 않는다. 자, 출제 매뉴얼에 순서 배열은 글의 일관성을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일관성이라는 개념 하에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설령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없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2025 수능은 그 대표적으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최소화로 주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출제가 돼서 계속 변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킬적으로만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모의고사나 뭐 사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만 문제를 풀면 계속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패턴에 변형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익숙해져서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본인이 기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막상 수능 영어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그 기조에 맞지 않는 공부들로 1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에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25 수능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기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조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무전략이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난이도 변별을 어떤 식으로 45문항을 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야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만 내가 어떤 유형들은 확실하게 맞고 또 어떤 유형들은 계속해서 쇼부를 보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수 있어. 공부를 되게 무지성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일단은 맞출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야지만 전략적으로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단 말이야. 무전략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성비가 무작정 적은 시간 투자하면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실체를 조금 보고 내게 맞는 가성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감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감이 정말 나쁜 것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피지컬. 요즘에 피지컬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스포츠에서나 쓰고 있는 말인데, 그럼 학습에서도 요즘에 피지컬이 유행이야. 그럼 영어 학습에 있어서 피지컬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피지컬이라는 게 보통 기본기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또 영어에서 기본기 하면 여러분들은 단어, 구문,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본은 되어 있어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야. 자, 수능 영어가 얘기하는 피지컬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근데 어쨌든 이런 피지컬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뒤늦게 공부해. 일단 대부분은 그럴싸한 전략들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국어 수학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영어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지컬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5가지만 피할 수 있으면 수능 영어는 정말 가성비 있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좀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공부하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자, 수능 영어의 기조에 맞지 않는 수능 영어 학습을 하는데, 그럼 수능 영어의 기조라는 게 뭔가? 아시다시피 수능 영어는 영어 능력 플러스 사고력이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영어 능력 하면 영어니까 영어로 된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 거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 자, 봐봐. 영어 능력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맞아.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사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물론 읽을 수 있으면 사고할 수 있죠. 우리 뇌가 죽어있는 뇌는 아니니까. 근데 이 사고가 대부분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읽었을 때 들어오는 생각만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 자, 이랬을 때 기준이 사라져요. 기준이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수능이 요구하는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내가 읽는 대로 들어오는 사고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자꾸 틀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하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이 영어 능력은 다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맞는데, 이 사고력은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돼. 읽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뭐를 기준으로? 수능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능동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문제풀이 능력을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문제풀이 능력. 자, 이걸 제가 여기 PPT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영어 능력하면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고력은 읽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적은 양을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이 요구하는 맥락에 맞춰서 공부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란 건 뭔가? 그럼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라는 건 뭔가? 글의 개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 배열하면 출제 매뉴얼에서 글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돼? 글의 일관성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 일관성이란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설령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최소화로 주어져서 혹은 아예 없더라도 글의 일관성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 글의 일관성을 알리는 단서는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 외쪽으로도 많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에만 국한해서 공부하면 그 외적인 것들의 시야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 출제 매뉴얼은요, 각 유형마다 개념을 따로 두고 있어. 그래서 글의 개념에 입각해서 유형 학습을 해줘야지만 적은 양의 공부를 하더라도 고효율의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즉, 수능이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는 공부까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성비 있는 학습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이 핵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문은 작가가 쓴 겁니다. 네, 출제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쓴 아티클이나 논문이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자가 발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글은 작가가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출제를 합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공통점은 출제 매뉴얼이야. 자,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준대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기준대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만 소위 말해서 0점 조절만 잘 해줘도 우리가 하는 공부들은 전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핵심을 찍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수능 영어의 기조라는 건 뭐다? 개념에 맞춰서 공부하자. 두 번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공부하자. 이게 수능 영어에 대한 기조고요. 장담하는데 앞으로 2026 수능까지도 앞으로 더 계속 시행되는 수능 영어는 전부 다 이 기조가 일관되게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왜? 킬러 문항을 없앴잖아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능력대로 주면서도 변별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개념화돼서 수능의 본질에 입각해서 문제를 출제할 거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성비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무전략이다. 무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자가 어떤 전략으로 난이도를 배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다 그러면 70분 동안 45문항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라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아시다시피 순삽빈이 난이도가 좀 더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주제 제목, 작문어휘, 함축 의미에 비해서 얘네가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데에서 점수를 확보하고 남들이 틀리는 걸 내가 맞췄을 때 고득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원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선생님, 근데 빈칸 한석은 무조건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순서나 삽입은 아시다시피 완성된 글에서 완성된 글에서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완성된 글에서 글 문장 하나, 진술 하나를 뽑아서 문장 삽입형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변형하는 데 있어서 원문을 가지고 변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빈칸 한성은요, 빈칸을 뚫는 것까지가 지문에서 출제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선지를 만드는 건 출제자의 100%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를 만드는 거 충분히 어렵게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출제자한테 다 달려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순서 삽입은 문제를 만드는데 분명히 난이도 조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 100% 맞출 수 있다는 거. 근데 빈칸 완성은 자의적으로 내 문제를 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말 출제자가 맘먹고 니네 한번 틀려봐라 라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부동의 1등급들도 70분 동안에 이 네 문제를 100%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작년 수능도 빈칸 완성 32번 문제가 거의 20%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대라는 건 사실 찍는 사람들, 찍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빈칸 완성은 자의적으로 내 문제를 다 맞추기보다는 출제자인 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겠죠. 대신에 순서 삽입은 네문항 출제되는데 네문항 중에서 최소한 4개 중에 3개는 분명히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네 문제 다 맞출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을 뒤늦게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는 거. 그럼 출제자는 문제를 어떻게 난이도를 조정을 하느냐. 자,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3, 4 구간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동안의 패턴들은 다 그래 왔어.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어렵게 출제한다 그러면 3, 4 구간의 순서 삽입 빈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존에 출제했던 것보다 쉽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2025 수능 전에 봤던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1%대였어요. 그동안 절대평가로 바뀐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는 거죠. 2%를 넘지 못했으니까. 그럼 1%대의 그 출제자가 난이도를 어떻게 배분했었냐면 보통은 이렇게 출제하는데 1, 2 구간도 어렵게, 3, 4 구간도 어렵게 그냥 니네 전부 다 죽어봐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낱개의 문장들로 시간 제한 없이 풀었다 그러면 충분히 풀만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70분 동안은 난이도를 전부 다 헬로 어렵게 주고 나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에 풀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지. 반면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10.9% 거의 11% 가까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때는 1, 2 구간도 쉽게, 3, 4 구간도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흐름 잡기가 굉장히 수월했을 거고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신감을 얻었을 거야. 그럼 이제 굉장히 파스티브 모먼텀,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풀기 어려웠던 것들도 좋은 흐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험. 그러니까 11%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자,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빨간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월 모평이에요. 두 번째 줄이 9월 모평, 세 번째 줄이 수능이에요. 딱 보셔도 굉장히 환한 게 9월 모평하고 수능이죠. 9월 모평하고 수능, 9월 모평하고 수능. 빨간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설명하기 수월한 것 같으네. 빨간색은 정말 헬이었다는 얘기인데, 고난도였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각 첫째 줄이 잘 안 보이죠? 6월 모평이 이랬습니다. 1, 2 구간, 3, 4 구간 전부 다 어렵게 출제를 했었고. 자, 9월 모평하고 수능은 그래도 좀 보여. 근데 지금 딱 보셨을 때 비교적 어때요?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수능이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근데 이 난이도가 있었던 패턴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조를 조금 더 부각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을 때는 비교적 잘 읽히는데 비교적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수능이었다는 거. 약간 색깔이 9월 모평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난이도를 이렇게 출제하거나 이렇게 출제하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도 얘네들은 정말 죽어라 라고 해서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건 수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출제하면 진짜 다 죽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100% 맞출 수 있게끔 점수의 파운데이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등급들이 있든지 간에 여기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100%로 맞출 수 있게끔 공부의 선을 먼저 잡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등급에 일단 점수의 기반을 깔아놓는 거. 자, 이걸 선생님은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점수의 토대부터 만들어라. 이 점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순삽빈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등급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승부처니까.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순삽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순삽빈 다 맞아봐야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나오지 않는다. 남들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 나도 맞추면서 남들이 틀리는 것들을 내가 맞췄을 때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오는 게 가장 경제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셔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오해가 있다고. 아니, 그러면 이거 먼저 100% 끝내놓고 순삽빈 하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비중의 차이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중의 차이를.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한 70% 여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확고하게 다져 놓으시고 얘네들은 한 30%.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을 30%, 얘네들을 70%. 100% 만들어졌다 그러면 순삽빈의 100%를 다 쏟으면 되겠죠. 이렇게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먼저 내가 맞출 수 있는 것,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 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가성비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 나는 어쩔 땐 이런 거 맞추고 어쩔 땐 얘 틀리고 어쩔 땐 얘를 맞추고 어쩔 땐 얘가 틀리고 이런 일관되지 못한 그런 학습의 길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포인트, 잘못된 가성비 개념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자, 제가 가성비라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성비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투자 대비 고효율이 가성비다. 아니면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의 효과가 가성비다. 자, 어떤 게 가성비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이건 각종 설명회에서도 제가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는데 가성비 하면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의 효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사실상 가성비는요, 둘 다예요. 그럼 이 가성비가 뭘 궁극적으로 얘기하느냐. 각 자신의 등급에 맞춰서 이런 가성비를 쏟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가성비를 쏟아야 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희망하는 게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건데 자, 이 가성비가 통하는 건 보통 부동의 1등급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순삽빈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부동의 1등급들은 거의 다 거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안 요소들 하나만 잡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있다고. 부동의 1등급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하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찾으면 돼.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도 있어.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메타인지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동안에 하루 1시간씩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주당 3시간 정도씩만 투자를 해도 계속 1등급이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미친 듯이 6월 모평 1.1%대로 출제됐던 그런 난이도가 아니라면 아마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4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의 1등급처럼 일주일에 3시간 쏟아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2등급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급에 맞춰서 가성비를 적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가성비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투자 대비 고효율의 학습을 가성비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각 등급에 맞춰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정하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도 저 친구 1등급을 받는 내 친구처럼 공부하겠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부동의 1등급들은 계속 양으로 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반복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4등급들이 기준이 없는데 계속 문제만 푼다고 해서 2등급 이상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혹은 1, 2등급 되게 불안불안해. 막 어쩔 때는 1등급을 안정적으로 찍다가 어쩔 때는 간신히 2등급을 넘는 이런 폭이 좀 큰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투자 대비 고효율의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주당 몇 시간씩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먼저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대신에 내가 1시간을 투자하더라도 1시간에서 55분은 반드시 공부한 효과가 있게끔 공부하도록 방향을 잡아야지만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성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 다음 또 가성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건 사실 모든 과목에서 굉장히 논란의 주제인 것 같아. 질적 학습이 맞습니까? 양적 학습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적 학습이 맞습니까? 양적 학습이 맞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 입장에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올바른 방법으로 질적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양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뒤에서 잠깐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자, 먼저 네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요거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감으로 문제 푸는 거. 그럼 또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감으로 문제 풀면 잘못된 건가요? 보통 학생들이 초반에 1월 달에 이제 수강을 하려고 현장 학생들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지금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수업 왜 들어? 보통 이럴 때 혼자 독학하던데? 라고 물어보면 아, 저는 좀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감으로 문제를 풀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거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언어학습은 감각이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은 수능이라는 시험, 뭐 수능뿐만이 아니야. 제한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테스트라는 명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들은 사실 감각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감으로 푸는 게 잘못된 것이냐? 이래서 감으로 푸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없어. 그리고 충분한 경험도 없어. 그리고 반복되어지지 않은 학습들로 근거 없는 감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감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부동의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수능 영어에 너는 기조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잘 모른다는 얘기야. 하지만 몸으로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능 영어의 기조라는 것이 몸으로는 이미 올바른 기준이 만들어져서 또 그동안에 남들 영어 공부하지 않을 때 꾸준하게 해온 영어 학습 덕분에 충분한 경험이 쌓였고 또 계속 그 경험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근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감각이란 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런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적 직관적 감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스포츠랑 좀 비슷한데 손흥민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흥민이 왼발로 감아차는. 손흥민이 그 존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슛을 할까요? 왼발 오른발 디딤돌을 몇 각도로 잡고 왼발의 포지션 그리고 왼발의 뒤틀림을 어떻게 잡은 상태에서 슛을 차야 되겠다라고 그 순간에 계산하고 슛을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생각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다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고려했던 모든 상황들이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인지적 감각, 직관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인지적 감각, 직관적 감각에 필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올바른 기준을 통해서 패턴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이 반복이야. 올바른 감각을 그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부터 만들어야 돼? 올바른 패턴부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대충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하고 패턴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영어는 그런 패턴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냥 얼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근데 영어도 올바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을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반복을 축적된 경험으로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적 학습하고 질적 학습인데, 잘 보세요. 일단 올바른 패턴. 선생님, 그럼 올바른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패턴이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능의 기조예요. 글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출제자. 자, 이 두 가지가 수능의 기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사실은 패턴화 되어 있어요. 출제자가 선호하는 지문의 패턴이 있고요. 출제자가 선호하는 출제 패턴이 있고요. 출제자가 선호하는 오답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정답의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학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오답의 패턴이 더 일정하게 있어요. 자, 이런 패턴부터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자, 이런 걸 인식하는 공부가 질적인 학습이야. 그래서 인식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몸에 어느 정도 배게끔 해줘야 되잖아. 이게 체화학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을 통해서. 그러면 양적인 공부는 뭡니까? 자, 이렇게 인식해서 이런 패턴이 익혀졌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새로운 문제에다가 적용이란 거를 해봐야 돼. 어떻게? 반복 적용.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양적인 학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질이 양을 만듭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질적인 학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반복만 많이 해. 어느 정도 반복하면 되겠다 하지. 그러면 내신 공부가 돼버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지. 체화됐다라기보다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이 반복을 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완전하게 다 몸에 익히고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반복 학습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작정 반복하면 안 된다. 무작정 질적인 공부만 추구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 몸에 좀 배웠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들에 적용을 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그 패턴을 재확인해 주는 쪽으로 계속 적용, 확인, 적용, 확인,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같이 공부를 해줘야지만 질적인 학습과 양적인 학습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도움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내가 했던 것과 새로운 문제 푸는 것이 너무 분리되어 있으면 도움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질적인 것들을 몸에 배게끔 계속 반복만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 반복이라는 게 방법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개개인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복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양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적용이 잘 되지 않을 땐 질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봐주면서 적용하고 봐주면서 적용하고 질과 양을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100%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감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법 공부들 많이 안 하시지만 어법 공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법 개념서를 50번, 100번 반복한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 어법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어법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서 개념 설명할 때부터 설명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소화한 친구들이 새로운 문제들의 100%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개념을 어느 정도 익혀서 몸에 어느 정도 좀 배웠고 내가 어느 정도 패턴이 인식이 됐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들을 풀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해당 개념서를 찾아보면서 계속 끌어오는 거, 계속 적용해 보는 거.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때도 계속 개념적인 부분들을 옆에 끼면서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있는 학습이 될 수 있고 질과 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과 양적인 학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째, 피지컬이 없는 너무 뒤늦은 수능 영어. 대부분 재학생들이 많이 이러는데 재학생들이 이제 내신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수능 공부들 같이 병행하느라고 1학기 때는 영어 학습을 많이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내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봐야 정말 많아야 5개월이거든요. 보편적으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4개월 정도만 수능 영어를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등급이 우수한 친구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똑같이 한 4개월 만에 등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피지컬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이란 건 뭘까? 기본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피지컬은 기본인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영어의 수능 영어에 있어서 기본은 어휘와 구문이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것만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기본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개념은 어휘와 구문에만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은 일반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능 영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능 영어 각 유형들에 필요한 기본기를 채우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피지컬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읽을 수 있는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피지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보통 부동의 1등급 혹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감각적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일단 4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을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당연히 어휘를 좀 채워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해석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문장에 대한 구조부터 좀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 4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피지컬부터 빨리 만드는 데 우선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문 수업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구문책 몇 바퀴씩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이것도 너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적 학습이야. 그래서 구문책도 어느 정도 끝냈다 그러면 독해에 적용하면서 계속 문장 구조를 확인해 주는 쪽으로 병행을 하셔야지만 다시 말해서 질과 양을 조화롭게 섞어야지만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고력인데 이게 대부분이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대부분 3등급 학생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내가 문장 해석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문장을 읽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단 그냥 생각이 아니라
수능이 원하는 사고. 우리는 시험을 보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이 요구하는 사고를 문장 해석 때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때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 글의 논리적 개념에 맞춰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고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들까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익히게 되는 것이 바로 피지컬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피지컬이 만들어진다고, 스포츠를 예를 들어 봅시다. 피지컬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축구 선수인데 무작정 경기를 뛴다고 우수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겠죠. 피지컬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부터가 이제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메타인지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 계속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내가 부족한 것들은 채워갈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공부라는 건 부익부 빈익빈이야.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미 메타인지적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부족한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의 학습을 위한 그 기준, 피지컬을 만드는데 먼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틀리는 이유들을 잡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이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70분 동안 45문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부동의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봐봐. 얘기 들어보면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지금 너무 많은 양의 얘기를 했지만 이 많은 양의 얘기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실패하는 얘기들을 얘기한 거예요.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자, 봅시다.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자, 이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라는 얘기가 자, 올바른 패턴을 잡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뭐만 해주면 돼? 반복만 해주면 돼. 근데 반복을 두 개를 병행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질적인 학습과 양적인 학습,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100문제를 풀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걸 10문제만 풀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성비거든.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만 가성비는 학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꾸려나갑니다. 일단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G 워너비라든가 보통 5등급 이하 정도, 4등급 이하다 그러면 SG 워너비부터 시작하면 돼요. 센터스 포커스 알파 앤 오메가에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악습관을 좀 바꿔드릴 거예요. 보통 4등급 이하 학생들은. 3등급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장에서부터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팁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팁스는 팁스 에센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잘 푸시려고 하는 거잖아. 자,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통 대입편에서 많이 나와.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통 순서나 삽입에서 정보로서 많이 쓰여. 영어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빈칸한성에서 정보로 많이 활용돼. 출제자가 이런 표현들을 정보로 많이 활용하더라 라는 걸 배우는 게 팁스 에센스고, 팁스 the first experience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센스에서 배운 걸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이제 the first experience예요. 이렇게 해서 팁스 개념으로 문장 학습을 끝내놓고 나면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패턴을 배운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올바른 패턴에 가장 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기출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보통 기출 학습 하신다 그러면 그냥 기출 문제를 그냥 푸세요. 마치 문제집처럼. 수능 영어의 기조는 출제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수능 출제 매뉴얼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곳이 당연히 기출일 거 아니에요. 이 기출을 통해서 패턴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SOA CS하고 MVP DB는 이 기출을 패턴화 시킨 거예요. 국내에 없는 그런 기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출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기출에 대한 패턴을 먼저 익히고 그 패턴에 대해서 유사 문항들을 계속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을 통해서 패턴을 익히시고 그 패턴에 해당하는 유사 문항들을 계속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SOA CS MVP DB입니다. 수능 영어의 기조에 맞춰서 올바르게 수능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생각이 가성비 있게 쓸데없는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패턴부터 잡아드릴 거고 그 패턴에 맞는 사고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SOA CS MVP DB예요. 아까 순서별을 계속 예를 들었는데, 자,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있는 경우,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가 없는 경우, 제시문이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MVP DB, SOA CS도 마찬가지고 각 유형에 맞춰서 그런 사고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제 여기까지 피지컬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바로 모의고사 풀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간, 아까 4구간으로 말씀드렸었죠. 그걸 1, 2구간, 3, 4구간 나눠서 구간 학습부터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형식은 그렇지만 개념은 좀 다른 거지. 1, 2구간에 있는 이 코너스톤이라는 커리어를 통해서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빠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Decisive Battleground, 우리가 말 그대로 승부처죠. 순사빈이 모여있는 31번에서부터 40번까지 10문항을 우리가 또 역시 그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드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서 트레이닝을 시켜줄 겁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트레이닝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으시려고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이제 메타인지적 학습이 잘 맞춰져 있다. 아, 특히 코너스톤하고 Decisive Battleground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틀려, 그리고 이런 악습관이 있어,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들이 있고 때려 죽여도 잘 못 고치는 악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거 고치면 성적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포인팅을 두고 자, 수업을 해드리는 게, 훈련을 해드리는 게 코너스톤하고 Decisive Battleground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강좌입니다. 이미 코너스톤하고 Decisive Battleground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간별로 시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몇 회차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파이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이널을 그냥 무작정 양쪽으로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만 도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은 정리의 개념이 필요하고 다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깨나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파이널도 되게 촘촘하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회차가 부담스럽지 않게끔 모의고사 세트는 좀 적은 양으로, 하지만 수업은 다소 정리와 다지기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좀 다뤄드리는 관점으로, 그리고 그 컨셉으로 파이널 마무리를 지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서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틀리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서, 다시 말해서 실패하는 이유들을 잘 잡으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적은 시간, 투자 대비 고효율에, 다시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게끔 쓸데없는 공부하지 않고 100문제를 풀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걸 10문제로 깨달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길라잡이 역할을 오늘 해드렸고, 아, 이렇게 독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